안녕하세요, 캡틴 너구리카입니다. 드디어 그제인 5월 13일자로 뉴질랜드의 락다운이 2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4단계가 발령되었던 3월 26일로부터 딱 50일 만이네요. 그제부터 일반 상점들도 영업이 가능해져서 쇼핑몰, 레스토랑, 카페도 문을 열고 있고 지역 간의 이동도 가능합니다만 여전히 주의는 해야 하고, 버스는 물론 비행기, 영화관에서도 거리 유지를 위해서 좌석 사이를 비워놓는 등의 제약이 있습니다. 조만간 집에서 멀지 않은 트레킹 코스를 촬영을 한번 다녀올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밀포드 트레킹의 2, 3일차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산안개가 자욱한 날이었습니다. 7시부터 점심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점심은 셀프 서비스로 만드는 서브웨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빵 사이에 햄, 살라미, 그리고 각종 야채와 소스를 본인의 취향에 맞게 넣어서 샌드위치를 만듭니다. 재료는 넉넉하기 때문에 빵 하나로 부족하다 싶으면 2개를 준비하셔도 되고요. 아침 식사는 7시 30분부터 죽과 시리얼이 준비되고 45분부터는 보통 컨티넨탈 브렉퍼스트라고 불리는 핫푸드가 뷔페식으로 준비가 됩니다. 뷔페라고는 해도 스크램블드 에그와 베이컨, 빵으로 메뉴 자체는 단촐한 편입니다. 8시 반에 글레이드 하우스를 출발하기 때문에 느긋하게 식사를 하고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깊은 산속이다 보니까 중간에 화장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음료를 너무 많이 섭취하지는 마시고요. 걸으면서 먹을 수 있는 간식까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발 전에 챙기기만 하면 됩니다. 견과류와 건포도, 사과와 바나나 같은 과일, 그리고 초콜릿과 캔디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산속을 계속 걷는 중에는 초콜릿 한 조각이 주는 에너지가 꽤 효과적입니다. 여행 중에 제가 메고 다닌 가방은 이 정도였습니다. 옷하고 오비 등이 있어서 부피는 좀 있었지만 무게 자체는 그렇게 무겁지 않은 편이었고요. 실질적인 산행 코스인 첫날에 이날 걸어야 할 거리는 10마일, 16km였습니다. 걸을 때는 50명의 인원을 4명의 가이드분들이 인솔을 합니다. 맨 앞에 1명, 중간에 2명이 나누어져 있고 가장 뒤에서 마지막 1명이 따라옵니다. 산행을 하는 동안 경치가 좋은 샛길들이 있는데 가이드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만약 메인 트랙에서 벗어난 상황이라면 반드시 가방을 길에 벗어놓고 가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방이 길에 놓여져 있으면 누군가 그 근처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따라오는 가이드분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으면 모두가 정해진 코스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고 누군가가 산속에 남겨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이드분들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코스를 걷다 보면 정말로 이 세상 커피가 아니고 이 세상 경치가 아닌 것 같은 아름다운 광경이 계속 이어집니다. 마치 신선이 살 것 같은 풍경과 숲풀 사이로 이어지는 오솔길, 바닥이 다 보이는 수정같이 깨끗한 호수 등 시선이 닿는 곳마다 감탄이 나옵니다. 1시간 정도 걸으면 전날 자유여행자들이 모았던 클린턴 헛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유여행자와 가이드 여행자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아침에 모두 출발해도 거리가 유지될 수 있게 숙소의 위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뭐니 해도 역시 머니가 최고인지 가이드 여행자들은 클린턴 헛의 화장실을 비롯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자유여행자는 가이드 여행자 숙소의 시설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1마일마다 이렇게 거리를 표시하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얼만큼 걸어왔나, 앞으로 얼만큼 남았나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걷는 동안 곳곳에서 뉴질랜드 특유의 실버펀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모양을 마오리어로 코루라고 하며 마오리족의 예술작품이나 문양에서 자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속에서 이렇게 겁없이 다가오는 로빈을 마주칠 수도 있고요.
산길을 걷는 동안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의 풍경도 자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산 중턱에 안개와 구름이 걸려있고 산등성인 바다 실폭포가 흐르는 광경은 정말 밑보드 트랙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7마일 이정표를 지나면 12시쯤에 쉼터에서 각자 아침에 준비한 점심을 먹으면서 한숨을 돌립니다. 이 쉼터 근처의 풍경은 지금 다시 사진으로 봐도 감탄이 나올 정도로 정말로 투명한 물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싶을 정도입니다. 동행했던 모두가 감탄하면서 사진을 찍느라고 정신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6시간 정도를 걸어서 두 번째 숙소인 폼폴로나 로지에 도착한 시각은 2시 25분이었습니다. 걷는 속도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고요. 짐을 풀고 한숨 돌린 후 먼저 샤워를 하고 내일을 위해서 세탁을 했습니다. 샤워실은 이런 식으로 각각 분리가 되어 있고 글레이드하우스보다 세탁실이나 드라이닝룸도 보다 크고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바에서 3불 50이나 주고 콜라를 한 캔 사서 마셨는데요. 글레이드하우스는 그나마 선착장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깝지만 폼폴로나 로지는 그야말로 산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물자를 헬리콥터를 통해서 공급받다 보니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저녁은 마찬가지로 6시였습니다. 전체가 나오고 샐러드가 나오며 메인 요리는 역시나 고기, 야채, 생선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 저희 테이블에 생선 요리를 선택한 사람으로서 생선 요리는 촬영을 못했네요. 후식으로는 커스터드 크림이 나왔습니다. 식사 후에는 참가자들이 모두 모여서 간단한 퀴즈쇼를 하며 친분을 다지는 시간을 가진 후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다음 날을 위해 잠을 청했습니다. 산행 둘째 날은 거리로는 15km, 9마일로 3일 중에 가장 짧지만 10km 정도를 쭉 올라간 후에 다시 5km를 계속 내려오는 험한 코스입니다. 숙소의 가이드북에도 계속되는 내리막에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등산용 스틱의 사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점심 준비가 오전 6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5시 반에 기상을 했습니다. 근처에 케아가 살고 있기 때문에 문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표지가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아침부터 방 앞에 케아들이 자기 집 안마당처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숙소의 지붕 위에 올라앉아서 지붕을 파괴하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 식사의 준비도 아침 식사의 메뉴도 전날과 비슷합니다. 준비를 갖추고 7시 반에 숙소를 출발했고요. 날이 조금 흐린 편이었는데 오히려 걷기에는 좋은 날씨였습니다. 구름과 안개가 자욱한 산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자유여행자들이 전날 머문 민타로 헛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맥키넌 파스의 정상까지 오른 길에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화장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민타로 헛을 조금 지나서 민타로 호수가 있고 이곳의 넓은 공터에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폼폴로나 로지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이곳에 착륙하는 헬리콥터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데 민타로까지의 거리만 해도 편도 3.4km고 그것도 평지가 아니고 오르막과 내리막의 산길인 것을 감안하면 콜라 한 캔에 3불 50이었던 것도 납득이 되네요. 구불구불하게 이어지는 산길을 걸으며 숨어 피어있는 들꽃도 만나고 산 정상의 만년설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다 보면 출발점에서 올려다보던 작은 폭포들이 어느새 한참을 내려다봐야 하는 위치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니 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리는 비에 숲속의 작은 잎사귀에 빗물이 고여있는 모습은 요정이 산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 하는 감상까지 들 정도로 신비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심한 비는 아니고 스쳐 지나가는 비였습니다만 산 정상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서 비바람이 매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맥키넌 파스의 추모비를 지나 해발 1154m의 정상에 도달하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파스헛이라는 쉼터가 있습니다. 이곳의 화장실은 세계의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전망 좋은 화장실이라고 하는데 화장실 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광경이 이런 모습이니 그럴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스아웃에서 점심을 먹고 따뜻한 커피와 코코아 음료를 마시며 몸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핫드링크는 어디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이드분들이 미리 짊어지고 가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냥 걷기도 쉽지 않은 길을 저 무거운 물통을 짊어지고 남들보다 빠르게 도착해서 준비하고 있던 걸 생각하면 역시나 프로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스아웃에 11시 50분에 도착을 해서 서둘러 점심을 먹고는 다시 12시 15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의 일정이 단순히 숙소인 퀸튼 로치까지 15km 뿐만이 아니고 숙소에서 이 왕복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리는 서덜랜드 북부까지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너무 느긋하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쭉 오르막길이었던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정상에서부터는 내리막길이 이어집니다. 비가 내려서 길이 젖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중간중간 나타나는 돌로 된 내리막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18마일을 지나 앤더슨 캐스케이드에 도착하면 멋진 폭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내리막길의 절반 정도 지난 구간입니다. 내리막이 이어지는 동안 몇 개의 폭포를 만날 수가 있는데 다행히 동영상을 몇 개 찍어왔네요. (20마일을) 지나고 30분 정도를 더 걸으면 세 번째 숙소인 폰틴 로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한 시각은 오후 3시 26분이었습니다만 서덜랜드 폭포를 보러 가기 위해서 발전과 등방에 짐을 내려놓고는 3시 50분에 다시금 출발을 했습니다. 원치 않으면 너무 피곤하면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애초에 밀포드 트레킹이 개발된 이유가 이 서덜랜드 폭포를 보기 위함이었으니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빼먹을 수는 없겠죠. 왕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4시 30분 이전에 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덜랜드 폭포는 1880년에 이를 발견한 도널드 서덜랜드의 이름을 따서 붙였으며 높이 580m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폭포라고 합니다. 이 웅장한 폭포를 보고 있으면 왜 그 옛날에조차 사람들이 이 깊은 산속까지 이 폭포를 보러 왔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식사 시간에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만 이번 트레킹에 참가했던 한 커플이 서덜랜드 폭포 앞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여자는 승낙을 했다고 하는 로맨틱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덜랜드 폭포도 동영상을 짧게나마 찍어온 것이 있어서 함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로의 귀환은 오후 5시 40분이었습니다. 오전 7시 반에 출발을 했으니 하루 10시간을 걸었네요. 샤워와 빨래를 하고 미팅룸 겸 식당으로 나오니 6시 반에 살라미와 치즈, 피클, 썬드라이 토마토와 크래커로 이루어진 스낵이 나왔습니다. 저녁은 6시 50분부터였고요. 토마토 스프의 전체와 스테이크, 칠리빈, 생선의 3가지 중에서 하나를 메인으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후식으로는 달콤한 케이크가 나왔고요. 밀포드 트레킹의 3일째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편으로 밀포드 트레킹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인트로가 밋밋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급하게 만들어 봤더니 가까운 지인분께서 보시고 고등학교 영상부에서 만든 것 같다고 뒷목을 잡으셔서 하루는 어렵겠지만 다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조언과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